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2단원 전자기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전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의 철학자로 인정했던 탈레스는 당시 천연 수지인 호박을 문지르면 주변의 천이나 먼지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있다는 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현상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약 2000년이 지나서 영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길버트는 호박뿐만 아니라 유리나 헝겊과 같은 다양한 물질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버트는 이 힘이 특정한 물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자연 현상이라는 걸 인지했는데요. 당시 그리스어로 호박을 일렉트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현상을 호박 같은 성질이라는 의미로 일렉트리쿠스라 불렀습니다. 현재는 electricity, 이게 번개 현상과 같은 기저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전기라고 부르죠. 이후에 18세기가 되면서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디페이가 이 전기에 의한 힘이 인력과 청력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기를 유리질 전기와 수지질 전기로 구분해서 같은 종류의 전기면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기면 인력이 작용한다고 설명했죠. 이후에 미국의 발명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뒤페이가 구분했던 이 두 가지 전기를 양전하와 음전하, 즉 수학적 부호로 재정의하고 전기 현상은 전하가 단일 유체처럼 흐르는 현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즉 벤저민은 전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charge, 전하라고 부르는 보존되는 물리량을 도입한 거죠. 마치 비슷한 시기에 열 현상을 열소의 흐름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와 유사합니다. 물론 열소 이론은 폐기됐지만 전하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물리량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샤를 어거스틴 드 쿨롱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electric force, 전기력을 실험적으로 정량화했습니다. 먼저 두 물체의 전하량을 각각 Q1, Q2로 두고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를 라지 R로 두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건 뉴턴의 중력과 똑같은 형식이죠. 차이가 있다면 두 전하량의 부호가 반대일 때 인력이 작용하고 같을 때 청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제 비례상수 K를 사용해서 전기력에 대한 정량적인 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비례상수를 쿨롱 상수라 부르고 이 관계를 쿨롱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쿨롱이 전기력에 대한 법칙을 정립했기 때문에 전하량의 표준 단위로 쿨롱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쿨롱 상수의 표준 단위가 정해지는데요. 수치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정해집니다. 쿨롱은 전기와 자기에 관한 몇 가지 논문을 썼는데요. 1785년에 발표된 첫 번째 논문에서 쿨롱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579페이지에 서술된 내용을 발췌해보면 반대 전하로 대전된 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가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구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어떤 근본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생각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서 비롯되고 다시 물로 돌아간다고 본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탈레스를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한 이유인데요. 세상의 복잡한 현상 뒤에는 단순한 근본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무엇이 근본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세계를 이루는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원소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물질들은 모두 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 말은 물질을 아무리 쪼개도 최소 입자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는 빈 공간 없이 물질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였죠. 당연히 진공과 같은 비존재는 공간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좀 더 앞선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입자는 불연속적으로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입자가 없는 공간인 진공도 존재한다고 주장했었죠. 그치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중세까지 원자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대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운동의 법칙을 정립한 갈릴레오, 데카르트, 뉴턴과 같은 수학자들이 물질의 운동 방식을 규명하기 시작하면서 물질을 입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뉴턴은 빛도 입자라고 생각했죠.
1803년이 되어서 영국의 화학자 존 돌턴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설이 제창되었고 19세기와 20세기의 수많은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에 의해서 원자의 존재가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입자로 생각했었는데요. 1897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J.J. 톰슨이 원자 내부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1911년에는 영국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에 의해서 원자의 중심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을 발견했고 1919년에 다시 이 원자 핵 속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를 발견했죠. 그리고 1932년이 되어서 러더퍼드의 제자인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체드윅이 원자 핵을 이루는 물질로 양성자 외에 중성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는 과정은 레벨 2에서부터 자세히 다룰 거고 여기서는 원자의 구조가 가지는 전기적 특성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일렉트론, 전자의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30승 kg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하량은 마이너스 1.6021766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전자의 전하량은 표준 단위의 기준이기 때문에 참값이고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음수로 표현되죠. 전자의 전하량은 모든 물체가 가지는 전하량의 기준량이기 때문에 전자의 전하량 크기를 기본 전하량 E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양성자는 이름 그대로 전자와 정확히 반대의 전하량인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0입니다. 그리고 원자 핵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이들의 질량이 전자보다 약 1800배 정도 크기 때문이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릅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는 특수상대론 부분에서 조금 다루게 될 거고 자세한 내용은 레벨 3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 사이에는 몇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요. 먼저 각 입자들은 질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고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힘을 결정하는 비례상수가 표준 단위에서 약 10의 20승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전기력은 중력보다 훨씬 강한 힘이죠. 예제에서 직접 계산해 보겠지만 대략 전기력이 중력보다 10의 40승배 정도 강한 힘이기 때문에 원자 수준에서 중력을 고려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지구라는 전체가 풍선을 당기는 중력을 대전된 작은 물체의 전기력으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를 다룰 때는 보통 중력이 무시되죠. 대신에 거대한 천체가 되면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의 질량은 전부 양수기 때문에 천체를 이루는 입자가 많을수록 질량은 크겠지만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하량은 양수와 음수 모두 있기 때문에 입자가 아무리 많아도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비슷하다면 전하량은 거의 0이 됩니다. 따라서 천체 수준에서는 오히려 전기력이 무시되고 중력이 지배적인 힘이 되죠. 원자의 전하량은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음의 기본 전하고요. 원자 핵의 전하량은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전하가 양의 기본 전하기 때문에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 수를 라지 G라고 하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GE가 되죠. 원자 속의 전자 수가 정확히 양성자 수와 같으면 원자 전체의 전하량이 0이 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면 옆에 전기적으로 중성인 또 다른 원자가 있어도 각 원자의 전하량이 0이기 때문에 두 원자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거리에 양전하와 음전하가 동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짜 전기력이 0이 되는 거죠. 사실 또 정확히 같은 위치는 아니라서 여분의 힘이 작용하긴 합니다. 물리학을 조금 더 배우면 좀 더 정밀한 계산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중성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0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원자가 중성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하나의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이동해야 하죠. 이동 전에는 두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각각 중성이었지만 전자가 이동하고 나면 전자를 잃은 원자는 양성자의 수가 전자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은 원자는 양성자 수가 전자보다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중성이 아닌 원자를 이온이라 부르고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이기 때문에 이온 사이에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죠. 이건 중력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원자를 구대칭으로 가정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원자가 전하를 띠려면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하고 전자가 이동된 물질은 전하를 띠기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죠. 물론 양성자가 이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성자는 핵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동이 거의 안 됩니다. 양성자가 바뀌는 경우는 특수 상대론 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 원자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임의의 두 물체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물체를 문지르면 재질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죠. 이건 각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있고 이 원자가 서로 마찰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시적인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해서 전하를 띠는 과정을 charging, 대전이라 부르고 대전되어서 전하를 띠는 물체를 charged object, 대전체라 부르죠. 전자가 만약에 n개 이동했다고 하면 대전체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의 n을 곱한 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 전하 값은 너무 작은 값이고 일상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머리카락만 문질러도 수억 개의 전자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거시적인 물체의 전하량은 연속적인 값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물체를 이루는 질량이나 전하량이 불연속적인 걸 관찰하려면 원자보다 작은 스케일까지 와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하량이 Q인 양전하를 하나 놓고 양전하랑 정확히 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전하량을 가진 음전하를 겹쳐 보겠습니다. 두 전하가 이렇게 완벽하게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면 임의의 위치에 대전체를 놓더라도 두 전하와의 거리가 같기 때문에 대전체에 작용하는 두 가지 전기력이 항상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즉 대전체가 받는 알짜임은 0이 되죠. 따라서 개의 전하량은 각 전하량의 합인 0이 되고 이 개는 전기적으로 중성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두 전하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가까운 쪽에 있는 양전하에 의한 전기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전체의 알자 힘이 생기게 되죠. 두 전하가 기준 지점으로부터 스몰 r만큼 떨어져 있다면 대전체가 받는 알자 힘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 전체의 전하량은 중성이지만 전하량이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를 결정하는 두 극이 분리가 되면 분리된 거리 스몰 r에 따라서 외부의 전기력을 작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극이 분리되는 과정을 polarization, 분극 또는 편극이라 부르고 분리된 극을 가진 한 쌍의 전하계를 dipole, 쌍극자라 부릅니다. 지금처럼 전기적 분극에 의한 쌍극자라면 electric dipole, 전기 쌍극자라 부를 수 있겠죠. 전기 쌍극자는 다른 전기 쌍극자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전하에게 작용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 쌍극자의 배열 방식이 같은 경우라면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배열 방식이 반대로 되어 있다면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먼저 전기력 계산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1차원 공간에 전하량이 Q인 두 입자가 거리 2R만큼 떨어져 있고 오른쪽 입자로부터 거리 R 지점에 전하량이 라지 Q인 입자가 고정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맨 왼쪽 입자에 작용하는 힘을 0, 평형으로 만드는 라지 Q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왼쪽 두 입자의 전하량은 같기 때문에 반드시 청력이 작용하고 그 크기는 쿨롱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하량이 라지 Q인 입자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반드시 오른쪽이어야 하고 그 크기는 이렇게 되죠.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라지 Q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다루지 않는 범위에서 라지 Q의 부호는 스몰 q와 인력이 작용하기 위해서 반대라고 따로 결정해야 합니다. 벡터를 다루게 되면 이 효과까지 전부 수식에 포함시킬 수 있죠. 좀 더 연습해보기 위해서 맨 오른쪽 입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 입자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있는 입자로부터 받는 힘을 더해야 하는데요. 가운데 입자는 왼쪽 입자와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똑같이 왼쪽이지만 거리가 3배 가깝기 때문에 9배 강한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력과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자 두 개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전자의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30승 kg 정도고 기본 전하량은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죠. 이걸로 중력과 전기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반지름 r 제곱은 똑같으니까 나머지 변수에 중력 상수와 쿨롱 상수를 넣어서 계산하면 이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즉 전자끼리 계산하면 작용하는 중력에 비해서 전기력의 크기가 10의 42승 정도 강한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한쪽을 양성자로 바꾸면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전기력은 같을 거고요. 질량은 전자에 비해서 1800배 정도 크니까 중력의 크기는 10의 39승 정도 강한 힘이라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기본 입자 스케일에서 전기력은 중력에 비해서 10의 40승배 정도 강한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자를 지표면 위에 두고 어느 정도 힘으로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계산해 볼게요. 일단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이기 때문에 전자에 작용하는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29승 뉴턴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지구의 질량이 10의 24승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를 거리 아래 두고 청력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전기력이 중력과 같아지는 거리를 계산하면 5m 정도가 됩니다. 이것보다 가까워지면 전기력이 중력보다 강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인 모델로 전기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 결합된 염화 나트륨인데요. 레벨 1에서는 벡터를 직접적으로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원 결합만 생각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3차원적으로 교대로 결합되어 있죠.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할 때는 하나의 전자만 교환하면서 나트륨이 1가 양이온이 되고 염소가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인접한 두 이온의 평균 거리는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 되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나트륨 이온은 가장 인접한 염소 이온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 전기력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되는데요. 두 이온의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기력은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로 계산됩니다. 또 가운데 있는 나트륨 이온은 양쪽에 있는 염소 이온에 의한 전기력도 받겠지만 그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에 의한 청력의 전기력도 받게 되겠죠. 이 힘을 계산하면 나트륨 이온의 전하량이 기본 전하라는 건 아까랑 같고 거리는 2배이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가 염소 이온으로부터 받는 힘 크기의 4분의 1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결정의 중앙에 있는 이온은 똑같은 크기의 힘을 대칭적으로 받기 때문에 R자 힘이 0이 됩니다. 이번에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나트륨 이온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 전하 사이의 간격은 아까랑 똑같이 R이고 가장 가까운 염소 이온에 의해서 받는 전기력의 크기를 조금 전에 계산한 F1으로 둘게요.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받는 힘은 거리가 2R이기 때문에 F1의 4분의 1이 됩니다. 청력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반대죠. 또 그 다음 염소이온 때문에 다시 당기는 방향의 전기력이 작용할 건데요. 거리는 3R이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는 F1의 9분의 1이 되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받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수학을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무한급수가 꽤나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상화된 모델 말고 적절한 유효 숫자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힘 계산을 위해서는 5항 정도만 계산해도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물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물분자는 대칭 구조가 아니고 산소 원자의 전자 친화도가 수소 원자보다 높기 때문에 음전하가 산소 원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쌍극자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극 하나의 전하량은 물분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 전하기 때문에 기본 전하량보다 작습니다.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쌍극자 거리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분자 사이의 거리는 쌍극자 거리의 3배로 둘게요. 이제 위쪽 쌍극자에 의해서 아래쪽 쌍극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유효 숫자는 두 자리만 계산할 거라서 쿨롱 상수도 두 자리만 쓸게요. 아래쪽 양전하에게 작용하는 힘을 먼저 계산해보면 양전하가 양전하를 미는 힘이 있고 음전하가 양전하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음전하가 멀기 때문에 좀 더 약하죠. 그리고 음전하에게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보면 음전하가 음전하를 미는 힘이 있고 양전하가 음전하를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전하가 당기는 힘이 더 강하죠. 그러면 쌍극자 개가 외부 쌍극자로부터 받는 R자 힘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 정도 힘은 아까 이온 결합 힘의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제 두 물분자 사이의 거리를 2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청력의 크기는 정확히 아까의 4분의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거리가 2배 멀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 극끼리 당기는 힘인데요.
이 입자들의 거리는 쌍극자 거리 스몰 l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2배가 된 게 아닙니다. 실제 두 쌍극자가 멀어질수록 스몰 l의 효과는 작아지기 때문에 인력과 청력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알짜 힘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아까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겨우 2배 멀어졌는데 힘의 크기는 20배 줄어든 거죠. 이렇게 쌍극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관한 정량적인 계산은 레벨 2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땅 위에 있을 때 지구 중심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땅에 있는 원자, 그 속에 있는 전자가 내 발을 이루고 있는 원자 속의 전자를 밀어내기 때문인데요. 이 전자기력이 중력에 비해서 훨씬 크기 때문에 두 원자는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물체의 변형을 무시할 때 작용하는 이 전자기력을 우리는 수직항력이라 불렀죠. 물론 여기서 원자들은 다 중성이지만 전하가 완벽하게 대칭을 유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원자들 사이에는 쌍극자 힘과 같은 전자기력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발이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지면 쌍극자 힘은 다른 힘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지표와 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힘이 작용하지만 여기서는 수직 항력에 대해서 이 정도만 분석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 원자 속 전자 때문에 생긴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양성자와 똑같고 이것이 물질이 가지는 전하량의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기본 전하량으로 정했죠. 만약에 원자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게 되면 이온이 되는데요. 이것의 거시적인 버전인 물질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게 되면 대전된다고 표현하고 대전된 물체는 대전체라 불렀습니다. 이온이든 대전체든 전하를 띠게 되면 전하를 띤 물질 사이에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쿨롱이 실험적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쿨롱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성원자라도 분극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면 각 전하로부터 대상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기적으로 분극된 전하쌍을 전기쌍극자라 불렀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